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맛이 없어도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힘이 들어도 꾸준히 운동을 하고 귀찮아도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누구나 알지만 습관 들이기 참 어려운 일들입니다. 반대로 몸과 마음을 망가뜨리거나 주변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나쁜 습관은 굳이 그걸 나열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습관으로 몸에 붙어버리기 십상입니다. 미국의 자기계발 작가 지그 지글러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좋은 습관은 얻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걸 익히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쉬워진다. 나쁜 습관은 얻기가 쉽다. 하지만 그걸 지닌 채 세상을 살아가기는 어렵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스승의 날이자 부처님의 날 그리고 공휴일인 휴일에도 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요. 또 여러분과 소통하기 위한 경제상식 퀴즈도 나갑니다. 당연히 선물도 있고요. 자, 오늘은 정답은 4글자인데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문제 내드리죠. 주춤하던 은행의 이 대출이 다시 늘었습니다. 지난달 1,103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봄 이사철에 따른 영향도 있었고 공모주 투자하기 위한 마이너스 통장 수요도 늘었다고 하네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등을 합친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문을 두드리시는 요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쉽죠? 근데 좀 헷갈립니다. 아마 아직까지는 오답이 올라오고 아니다. 아이고야. 3077님이 신용대출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 가계부채라고 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계부채 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대출 4글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도 선물을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도 열려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성민 님이 빨간 날인데 생방하시네요 라고. 자, 근데 또 이제 생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휴일날 두 분이 나와주셨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수요일에 휴일이 껴가지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서 할당 관세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고요.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 연계 증권 그러니까 ELS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가이드라인을 잡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영현 기자는요. 네,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국세청이 재산을 숨긴 악성 체납자들을 잡아냈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부터요. 일단은 할당 관세에 대한 소식인데 이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먼저 좀 풀이를 좀 해주세요. 네, 워낙 지금 할당관세 또 이렇게 정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익숙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좀 뜻을 짚어보자면 통상 20에서 30%가 붙는 이 관세를 일정 물량까지는 기존보다 깎아주고 정해진 물량을 넘어서면 더 높게 부과하는 형태로 해서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서 특정한 물품의 수입을 늘리고 이걸 통해서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할당 관세를 더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부가 이번에 좀 얘기를 한 게 가공식품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수입 원재료에 대해서 할당 관세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의 좀 체감도가 높은 식품이나 외식 물가 쪽을 좀 집중적으로 잡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사실 지금 외식 물가 상승폭이랑 이런 것들이 좀 다소 둔화를 하곤 있지만은 코코아나 뭐 과일 농축액, 올리브유 같은 이런 어떤 일부 수입 원자재의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물가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업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인상까지 좀 고민을
할 정도라서 물가 상승 압력을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해서 배추, 포도, 뭐 코코아, 양배추, 당근 그리고 뭐 마른 김, 조미김 같은 이런 농수산물 7종에 대해서 지난 10일에 할당 관세를 신규로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나아가서 이 수입 가공식품 원재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좀 더 새롭게 도입을 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또 식재료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원료를 매입하는 자금도 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고요. 그러면 들여올 때 붙는 세금, 이 관세가 좀 낮아지면 네. 가공식품 업계에서는 어떨까요? 좀 반가워할까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사실은 조금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사실 또 이제 실제로 이 원자재 값 부담을 뭐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 것이냐 뭐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당장 이 최근에 적용했던 할당 관세 품목들만 봐도 사실은 이제 배추나 포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 신선식품 쪽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런 좀 가공식품 원자재에 해당하는 뭐 이 예를 들어서 김의 경우를 보면은 국내 김 업체들이 사실 이미 뭐 국산 원초, 그러니까 국산 김을 원재료로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입산을 막 늘려오더라도 이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또 김값이 좀 오르기는 했는데 뭐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수입산 김을 뭐 찾아서 사고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좀 먹는데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고 또 제과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코아 값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코코아 가격이 지금 거의 한 4-5배 뛸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 코코아의 또 주요 수입국이 중남미 지역인데 이 중남미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FTA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무관세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해서 뭐 이게 더 싸게 물량을 들여올 수 있는 어떤 큰 효과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뭐 들여오는 물량들이 있는데 여기에 부과되는 관세도 한 2% 정도 뭐 이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제거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었으니까 더 많이 들여와야지 이런 것들이 좀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관세를 조정해서 결국은 이 가격을 내리는 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비판적 시각이 좀 팽배한 상황입니다. 뭐 관세도 엄연한 이제 정부의 국세 중에 하나니까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네.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결국엔 이게 어떤 가공식품, 완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사실은 이제 또 이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뭐 식재료비, 원자재 값만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약간 인건비, 뭐 공공요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금 뭐 최종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최종 소비자 가격에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아직 미지수인 상태고요. 또 할당 관세라는 게 사실 좀 해당 품목을 이 수입하는 업체한테 관세를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립니다. 관련해서 뭐 KDI에서 내놨던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은 통상 한 6개월, 반년 정도의 시차를 놓고 이제 찔끔 좀 인하 효과가 있다라고 좀 옛날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입 업체가 할당 관세 혜택을 받았던 만큼 또 최종 소비자 가격을 본인들이 내리지 않으면 이 효과는 또 이제 그 국민들한테 전해지지는 않는 거거든요. 네. 반면은 또 이게 또 부작용이 있는 게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감소하고 또 이게 결국은 일시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대책이라서 지속적으로 물가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할당 관세 자체가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 활용이 됐냐면 이게 국내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이 물량이 모자랄 때 그럴 때 수입을 늘려와서 이렇게 그걸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좀 사용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거의 뭐 작년 내내 뭐 할당 관세 소식을 전해드렸고 뭐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서 지금 물가 잡기용으로 계속해서 이 할당 관세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어제 국회 예정처에서도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네. 할당 관세 남발이
이 농축수산물 생산자들의 어떤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자체적으로 이제 물량을 조절하고 생산을 조절하고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정책이 계속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생산자들이 이 정책의 효과에 휘말려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걸 결정하고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예정처에서는 오히려 이제 채소 가격 안정 지원이나 자조금 사업 같은 부차적인 어떤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조금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할당 관세가 좀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건데 너무 또 만연하다 보면 네. 또 나중에 할당 관세가 원위치 되었을 때는 더 큰 오히려 또 가격 인상 요인이 되지 거죠. 않을까. 네. 역설적입니다. 강영현 기자에게 갑니다. 아이고 오늘 스승의 날인데 네.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가 지난달 16일부터 해서 이달 12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일하시는 유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네. 교사 1,0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최근에 20, 30대 교사들이 굉장히 교직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 이 주된 원인으로 대교시에서 한 달을 살기에 빠듯한 임금 그리고 악성 민원을 가장 많이 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학생 지도,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사로서의 보람, 희망을 느낄 계기가 줄어든다.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 교사들을 통제하는 매뉴얼을 너무 많이 생산한다. 또 본업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 있다. 그리고 연금이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것을 꼽은 답변도 있었습니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점 만점에 겨우 5점을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직 만족도 평균이 5.7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가 6.4점으로 가장 높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5.3점, 그리고 특수학교 5.3점, 유치원이 4.6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를 제외하면은 학생 나이가 어릴수록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낮아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청년교사의 교육권 그리고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업무 경감이 된다. 10점 만점에 5.7점.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다시 태어나도 그 직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선생님들은 어떻게 답하셨을까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또 이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네. 스승의 날을 앞두고서 지난달 26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전국의 유초, 중고, 대학 교원들 1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 네. 다시 태어나면 교직을 선택하겠다는 답변이 19.7%에 불과했습니다. 5명 중에 1명 꼴이에요. 네, 그러니까 10명 중에 2명도 안 되는 거죠. 그 교사를 다시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게 2012년부터 교총이 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9번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역대 최저어 수준이고요. 이렇게 10% 떨어진 건 또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2016년만 해도 이게 50%를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후에 계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직 생활에 만족하는지에 대해서도 여쭤봤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0%에 불과했습니다. 이거는 2006년부터 첫 설문을 실시했었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고요. 같은 취지의 설문조사에서도 이제 시작한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직 생활을 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네. 문제 행동 그리고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생활 지도가 가장 어렵다고 답을 했고요. 또 학부모의 민원 그리고 관계 유지,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행정 업무, 잡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일부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몰래 녹음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겪었다고 답했는데요. 교원 27%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몰래 녹음하는 것을 경험했거나 또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지난해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다들 기억하실 텐데 네. 사실 이후로 교권 관련해서 여러 대책이 나왔고 올해 3월부터는 교권 5법이라고 불리는 법이 시행이 됐거든요. 근데 교원의 67.5%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라고 대답을 했고 또 응답자의 6%는 이전보다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교권 5법이 시행된 후에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 그리고 악성 민원은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교원의 38%는 교권 5법 시행 이후에 악성 민원이 줄었다고 답을 했고 또 33%는 학생들의 교권 침해가 줄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김미성님이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존중받거나 기념할 만한 기념일로 기억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오늘 이제 공교롭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치기는 했는데 왜 그 카네이션 같은 거 이제 달아드리는 것도 이제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뭐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도 줄고 선생님들도 학교를 떠나고 있고.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홍콩 H 지수가 많이 떨어지면서 금융사에서 팔았던 ELS. 네. 이게 이제 원금 손실이 커지면서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 배상 비율이 지금 나왔습니다. 네, 이 엄청난 원금 손실이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불완전 판매를 했다라는 논란이 컸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이 이 대표 사례를 뽑아서 요걸 놓고 금융분정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한 결과 이 투자자 손실 배상 비율이 30에서 65% 범위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배상 비율 산정은 이 홍콩 ELS를 판매를 했던 5개 주요 은행별로 대표 사례 1개씩을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분조위는 이곳에서 이 모두 설명 의무 위반이 있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같은 것들이 포함됐던 과거 한 20년 동안에 이 투자 손실률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이걸 알려준 게 아니라 한 10년에서 15년 정도만 알려줘가지고 결국은 이 투자 상품 판매 시에 이 설명을 해야 되는 투자 위험 같은 것들을 누락하고 왜곡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판매 직원이 이 투자를 권유하는 단계에서 투자 성향 분석을 뭐 형식적으로 진행을 해서 가입자가 뭐 어떤 갖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상품을 권유한 이런 적합성 원칙 위반 사례도 나왔고요. 또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 직원이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정적인 어떤 상품이라고 오인할 만한 내용을 겉에다 기재를 해놓는 이런 식의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사항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 의무 위반 사항이 20% 그리고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이 적합성 원칙 그리고 부당 권유 금지 위반 사항을 다 고려를 하게 되면은 기본 배상 비율이 30에서 40%가 되고요. 여기에서 각 사안별로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가산 요인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30에서 65%가 나온 겁니다. 은행별로 보면은 농협은행의 사례가 이 농협은행의 대표 사례가 65%로 가장 높은 배상 비율이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SC제일은행 순이었고 하나은행이 30%인 사례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각기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이라든지 네. 뭐 반복됐던 이 투자 횟수라 뭐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네. 은행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어때요, 반응이? 사실 이제 조정이라는 게 예. 서로 다른 입장을 맞춰가는 것들인데 그렇죠. 결국 서로가 좀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 은행들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좀 표정 관리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이 투자자들이 조금 이 조정안에 불만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왜냐하면 이 사례에 따라서는 이 투자자 피해자라고 이제 모임이라고 이렇게 만든 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신데 사례에 따라서는 거의 한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조정안은 뭐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은 뭐 굉장히 성에 안 차는 숫자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 뭐 이런 입장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기본 배상 비율이 한 20%라고 잡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뭐 가산이 아니라 감산이 된다 그러면은 뭐 20%보다도 더 적은 비율로 배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가지고 피해자 모임에서는 뭐 정치권을 통해서 뭐 국회 정무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겠다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양측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손실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네.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이제 이 분조위의 결론이 어떤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요. 사실 기존에도 이 지난 3월에 발표했던 ELS 분쟁 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은행권에서 이제 자율 배상 절차가 진행 중이긴 했는데 사실 뭐 사례별로 이 판매사나 투자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다 달라가지고 적정한 배상 비율이 뭐냐 이걸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부진했던 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분조위의 결론이 배상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 이 5대 은행 대표 사례에 대해서 뭐 이제 조금 수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분쟁 조정 결과가 뭐 조정안을 제시한 20일 이내에 신청인 그리고 판매사가 모두 수락을 하면 조정이 성립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이게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 조금 기능을 좀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강영현 기자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이요. 항상 그 악성 체납자, 고액 체납자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데 이번에 국세청이 또 한번 강제 징수에 들어갔어요. 네, 국세청이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해서 재산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중에 285명은 상속 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이런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고요. 또 41명 같은 경우에는 미술품 위탁 렌탈, 그리고 음원 수익 증권 이런 신종 투자 상품의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에 타깃이 됐습니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이제 타인 명의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의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였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이제 큰 수익을 냈지만 고액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고 버틴 사례가 있습니다. 체납으로 늘어난 재산 같은 경우에 이걸 해외 갤러리에서 수십억 원 상당의 그림 그리고 조각상을 자녀 명의로 구입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세청이 이 사람의 미술품 압류를 위해서 실거주지를 수색하는 등 강제 징수에 착수를 했고요. 또 다른 이제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모친으로부터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걸 이제 다른 상속인이랑 짜고 상속 포기를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서류상으로는 상속 지분을 포기했는데 상속분에 해당하는 현금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아서 챙긴 겁니다. 그리고 이 현금을 모두 배우자 명의로 보관을 해서 압류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이 이 사람에게 현금을 건넨 상속인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냈고요. 또 아파트 상속 등기에 대해서도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세금 회피를 도운 상속인 그리고 배우자에게 모두 체납 처분 면탈범으로 고발을 했고요. 또 이외에도 고액의 종합소득세, 또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전직 학원 이사장, 비상장 주식 투자자도 이제 은닉 재산을 추징당했습니다. 이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각각 3억 원, 10억 원 상당의 미술품, 또 골드바 이런 것들을 강제 징수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제적으로 징수한 거는 이게 현물 자산일 경우에 실물일 경우엔 어찌됐든 이거 팔아가지고 국고로 환수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코인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된다고요? 네, 국세청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지난 5월부터 이제 압류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매각을 해서 이제 체납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전까지만 해도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웠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서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징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이 1,080억 원. 근데 이 중에 5월 전까지 현금화해서 강제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이 134억 원이나 됐는데 국세청이 이달 이후에 11억 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서 현금화했습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에 대해서도 이제 순차적으로 현금화해서 징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국세청 같은 경우에 고액 복권 당첨자, 그리고 유튜버 이런 고소득 체납자 등을 상대로 해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또 실거주지를 탐문하는 것 같은 현장 징수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이 2조 8천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 이렇게 국세청은 다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문석현 님이 두 분을 위한 메시지를 보내주셨네요. 휴일에도 생방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라고. 휴일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진동 클렌저 마사지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123님이 외출 중에 신랑과 채널 쟁취 중입니다. 신랑의 권유로 듣고 있는데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입덕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 2123님 그 남편분이 훌륭한 분이시네요. 고맙습니다. 경제상식 퀴즈 정답도 맞춰주셨어요. 경제상식 퀴즈 문제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오늘 정답은 이 대출입니다. 네 글자 대출. 그런데 아마 가계 부채라는 용어랑 많이들 헷갈려 하실 겁니다. 가계 부채는요, 가계 신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뿐만 아니라 뭐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이런 전 금융권에서 받은 오늘의 정답이 이 대출에다가 여러분이 카드나 뭐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판매 신용까지 합한 게 가계 부채.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훨씬 더 큰 개념이죠. 가계 부채 안에는 판매 신용과 이 대출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정답 다 나왔죠. 예, 네 글자 정답인데요. 9809님이 또 최고의 경제방송이라고 이런 말씀해 주시면 또 제 입으로 제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오늘은 휴일이라 본방을 들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행복한 날 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성무 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도 이 대출을 받았는데요. 서류도 많고 다 처음 해봤네요. 매달 이자랑 원금값이 나가고 있답니다. 그래도 새 아파트 입주하시면서 받은 거라 기분은 좋으실 겁니다. 예, 행복하게 사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정답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비용이 들지 않는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혹시 어릴 적에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나요? 야, 방꼬리 이게 뭐냐, 돼지우리냐, 좀 치우고 살아라.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제가 자녀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히려 적당히 어지럽힌 상태가 더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정리에 대한 편견을 한번 깨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교수님은 혹시 책상이나 방 정리 잘 하세요? 저는 깨끗이는 안 쓰는데 어질진 않아요. 왜냐면 치우기가 아니, 싫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약간 이상한데 적당히 그냥 어떤 사람 보면 네. 책 같은 것도 각을 딱 잡아가지고 네네네. 쫙 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책이다 이러면 책을 그냥 쌓아두지 어디 막 이렇게 어지러 놓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러움과 깨끗함의 중간 어디 정도 있는 스타일. 그 말씀은 이제 나는 적당히 잘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말을 돌려서. 그러면 책상을 정말로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할까요? 어떻습니까? 이거 관련돼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뭐 가족이나 지인 중에 한두 명 정도 책상 어지럽히거나 뭐 방 조금 지저분해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모두 다 이렇게 지적의 대상이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이런 스타일이 오히려 그 좋은 면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좀 무능한다거나 아니면 업무를 잘 못한다거나 이런 편견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서 책상을 지저분해 쓰거나 좀 어지럽히며 쓰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애플의 스티븐 잡스라든지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사진을 보시면 그 포털에 치면 다 나오는데요. 그분들의 책상. 예, 책상을 보면 굉장합니다. 막 책이 엄청 쌓여 있고 네. 막 여기저기 무슨 커피잔에 막 보고 있으면 역시 난 깨끗이 쓰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가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천재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남는 이제 그런 분 같은 경우에도 책과 자료가 이렇게 어지럽혀지고 되게 유명했거든요. 근데 워낙 책상을 어지럽게 쓰니까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렇게 어지러운 책상에서 일하면은 정신이 사납고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인슈타인이 어지러운 책상이 어지러운 머리를 뜻하면 빈 책상은 머리가 빈 거를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을 어지럽게 사용한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지럽히면서 쓰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다 그게 정답은 아닐 거고 어떤 뭐 상관관계 이런 게 증명된 게 있나요? 이 관련돼 가지고 연구가 꽤 있는데요. 네. 이제 물건이 뒤죽박죽 얽힌 책상이 정돈된 책상보다 두뇌를 자극해서 좋을 수 있다는 결과가 있는데요. 어지럽힌 책상이 오히려 두뇌를 자극한다. 그렇죠. 그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에서 이 지저분함이 창의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냈는데요. 이 연구는 어떻게 했냐면요. 48명 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요. 네. 깔끔한 방,
지저분한 방 이렇게 두 방을 놔두고 각각 머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머물면서 이 탁구공을 줘가지고 이 탁구공이란 게 사실 탁구 치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공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아이들 내보라고 했더니 그 결과 지저분한 방에 머물렀던 학생들이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훨씬 많이 냈고요. 깔끔한 방에 있던 학생들보다 창의성 점수가 훨씬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봤을 때 기본적으로 창의라는 게 기본 질서나 전통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로움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저분한 방도 보면 역시 약간 이렇게 정돈된 게 아니라 질서가 없다는 점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 때문에 참가자들이 더 지저분한 방에 있는 학생들이 더 창조적이거나 창의적인 그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두뇌 자체가 도서관 책장처럼 그렇게 정돈된 상태도 아니고 그렇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기도 한 것처럼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많은 네. 분들이 지금 이거 그 실명을 읽어드리면 이제 가정 불화가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 아이디로 읽어드릴게요. 모토이 13님이 저희 와이프가 스티브 잡스랑 견줄 수 있다니라고. 그리고 KWISJOMO 쓰시는 분은 딸 얘기네요. 방이 거의 폭탄 맞은 수준인데 용하게 물건을 잘 찾아요. 회사에서 승진도 잘하는데 회사 책상도 최고로 지저분하다고 하네요. 오. 서로 지금 다들 자기 가족 얘기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일단 이렇게 책상 어지럽힌 가족이 있으면은 막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별로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번에 이 주제가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제 여동생도 어릴 때부터 방을 엄청나게 어지럽히고 써가지고 어머니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집들이도 가봤더니 여전히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여동생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데 굉장히 다 잘하고 지혜롭고 칭찬이 자자한데 책 그렇게 좀 어지럽게 정리만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정리 못하는 게 꼭 단점만은 아니다라는 걸 말하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는데요. 예. 그렇다고 해서 책상을 어지럽히게 쓰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언급한 이제 스티븐 잡스, 아인슈타인 뭐 이런 같은 사람들은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내려다 보면 몰입하다 보면 여기저기 자료 막 적다 보면 지저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저기 메모가 있는 거예요. 책이나 여러 군데. 그래서 그 메모를 치워버리면 이제 몰입도가 떨어질 수가 났던 거고요. 한 예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한 기자가 물어봤대요. 그 박사님 연구실은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니까 갑자기 아인슈타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만년필과 종이를 꺼내 보이면서 일상생활 중에 뭔가 떠오를 때면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하고 골똘히 생각한대요. 그 다음에 제 실험 장비는 만년필과 종이 그리고 다 쓴 종이를 버릴 휴지통이면 충분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다 쓴 종이라면 메모한 거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책상을 어지럽게 쓰기로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사실은 알고 보면 메모광이어서 여기저기 메모를 하느라 책상이 어지럽던 거지. 말 그대로 그냥 무작정 지저분하게 쓰거나 어지럽게 쓰는 스타일 아니었을 거로 제 생각에 추측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은 엄청나게 성공을 한 인물이니까 이분들하고 우리를 이제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반대로 이게 책상이나 방을 꼭 정리해야 하는 유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정반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또 있는데요. 프린스턴대 신경과학 심리학과의 사빈 카스트너 교수는 우리 세상에는 우리의 뇌 신경망이 처리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시에 처리 능력이 한계가 있대요. 이래서 정보 처리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책상을 어지럽히면은 머리에서 두뇌 활동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두뇌에서도 정보를 처리하는데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히려 논리적인 보고서나 순서가 중요한 일은 깨끗한 책상이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능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정돈된 책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규칙을 중시해야 되는 공무원이나 안전관리자 등의 직종은 깔끔한 책상이 업무에 더 맞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전관리자. 그렇죠. 특히 실수하면 안 되는 업종. 그렇죠. 그러네요. 이게 직무 스타일에 좀 맞게 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창의성을 요하느냐 아니면 안전관리,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정리정돈 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의사 결정도 좀 달라진다고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연구 결과인데요. 예. 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네소타 대학 연구팀이 또 다른 실험을 한 건데요. 네. 이 참가자들을 아까처럼 깔끔한 방, 지저분한 방 여기다 넣어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 사과나 초콜릿 중에 뭐 먹을래? 이랬더니 깔끔한 방에 있던 참가자들은 사과를 더 선호했대요. 그래서 깨끗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를 따른 데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몸에 더 좋은 사과를 고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환경이 무의식적으로 생각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우리 길거리 지나다 보면 항상 그게 좀 궁금했는데 어디 가면 이제 무단으로 쓰레기 버리는 데에 가면 쓰레기가 막 모여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속 하나 두 개씩 버리면 그렇죠. 우리도 지나가다가 뭐 커피 먹거나 아니면 뭐 버려야 되는데 들고 가다가 쓰레기통이 안 보이면 일반적으로 그냥 버리진 않잖아요. 근데 저기 가니까 막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저게 무단 투기인지 알면서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게 환경에 영향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도 역시 이 환경의 영향이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진 유리창 효과도 맞습니다. 있는 거고 깨진 유리창을 방치하면은 다들 거기다가 이제 돌 그렇죠. 던지고 이제 돌 던지고 안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 맞습니다. 하기사 이 실험도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은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어디 지저분한 데서 그냥 태우는데 정말로 깨끗하고 공기 청정돼 이런 데 가서 담배 태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방이나 책상 이거 어떻게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최적점을 좀 찾아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제 실험과 사례를 보면 결국 규정 준수와 정확한 업무 처리를 할 때는 깨끗한 책상이 더 좋고요. 그리고 창의성과 새로움이 필요한 업무는 어질러진 책상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개인의 성격이 업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도 업무가 요구하는 특성과 잘 어울러져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데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제 업무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책상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정돈하기도 한데요. 한 예로 치열하게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는 자료가 수북히 쌓여 있다가도 이제 최종 보고서나 제안서를 쓸 때는 자신도 모르게 책상을 정리하는 경향이 사람들한테 있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비슷한 경우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책상의 상태를 보면 현재 이 사람의 업무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함정이 있는데 항상 책상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사실 그걸 보고 업무의 진행도를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항상 어지럽혀져 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다는 거고요. 그 책상이 이제 어떤 상태여야 일이 더 잘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편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개성 있는 상황이 다 다르다요. 그리고 다양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책상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게 사실상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업무에 맞게 내 환경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책상이 깨끗하고 지저분하고가 아까 말한 것은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책상은 단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업무 스타일을 반영할 뿐이지 뭐 업무 능력이나 그 사람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은 대부분 없다고 연구 결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하. 예전에 저도 그 인지심리학 할 때 조금 배웠었는데 실제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일부러 설거지를 해놓는다라든지 책상을 좀 정리를 한다라든지 하면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데도. 뭐 고은호님이 책상도 책상이고 남의 컴퓨터 바탕화면 어지러운 거 보면 미친다고. 맞아요. 저 그랬어요. 뭐 남의 컴퓨터니까 뭐 뭐라고 할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게 회사처럼 같이 사용하는 공간 거기는 그래도 좀 깔끔하게 치우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다른 사람들이 내 책상을 보면서 평가하고 있대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글로벌 HR 회사인 아데코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직장인의 57%가 10명 중 6명이니까 절반이 훨씬 넘죠. 사람들이 작업 공간의 정리 정돈 여부를 보고 동료를 평가하고 있대요. 그래서 직장인들 절반 이상이 된 동료 책상을 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 이 중에는 상사나 인사권자가 포함될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상 책상을 깨끗이 쓰는 게 좋고요. 그걸 떠나서 또 아데코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직장 내 최대 꼴불견으로 책상과 공동 작업장,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같이 쓰는 회의실 같은 데나 뭐 이런 데에다 엄청 어지럽히는 사람을 직장 내 제일 꼴 보기 싫다고 말한 사람이 3분의 1에 가깝대요. 그러니까 사실 내 책상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건 좋은데 공동으로 쓰는 곳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는 게 매너이다, 예인 거죠. 저희 사무실에도 얼마 전에 누가 과자 먹고 봉지 그래요? 그대로 놓고 가고 그게 갑자기 또 떠오르네요. 그렇죠. 근데 항상 그게
내가 평가받고 있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또 해야 되겠고요.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서울벤처대학원 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 역발상 경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새벽 0시 15분쯤 경기도 오산시 두곡동의 도로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동석 배우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22일째인 오늘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범죄도시 4는 장재현 감독의 파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1,000만 영화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콘텐츠를 올리는 미국인들이 최근 제정된 일명 틱톡 강제 매각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관련 연설에서 중국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근을 하지 않고 휴일을 즐길 수 있는 건 이분 덕분이죠. 부처님 덕분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불교계에서 다양한 행사를 또 마련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MZ세대 사이에서 불교가 아주 핫한 종교, 힙한 종교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볼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요즘에는 이제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것 같고 특히 젊은 세대 30대 미만 성인 10명 중에 7명은 무교라고 설문조사했던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도 있어요. 좀 젊을수록 어릴수록 종교에 좀 관심이 적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조사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조사된 그 내용인데요. 전체 인구의 한 51% 정도가 믿는 종교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가 낮을수록 믿는 종교가 없다라는 응답이 좀 높았습니다. 일례로 60세 이상 분들은 36% 정도가 종교가 없다라고 답을 했는데 18세에서 29세는 69%, 즉 70% 가까이가 무교라고 답을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전체 인구를 좀 놓고 보면 남성 무교 비율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높은데 20대와 30대의 경우엔 여성에서 무교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젊은 여성들의 무교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젊은 층 사이에서 불교가 좀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고 해요. 또 지난달에 국제 불교 박람회가 열렸는데 참석한 사람 대다수가 2030 세대였다고요. 맞습니다. 한 신문사 인터뷰에 따르면 이 재미있는 걸 왜 우린 이제 알았냐라고 하는 답변을 MZ가 할 정도로 불교가 이제 소위 인기 종교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말씀하신 국제 불교 박람회는 사실 지난해부터도 사실 많은 방문객이 있었는데 네. 올해는 그 3배에 이르는 이 방문객 피크를 찍으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흥행을 견인한 거는 앞서 종교가 없다고 답했던 MZ 세대들이었는데 전체 관람객의 80% 정도가 1030 계층의 젊은 관람객들이었고요. 이들 대다수가 불자는 아니었는데 이 불교와 전통 문화에 흥미를 느끼고 굿즈 같은 것들을 구매하러 왔다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진짜 박람회 구경하러 가고 뭐 사러 가고. 네. 근데 그게 종교 박람회고. 그렇죠. 신기합니다. 언제부터 불교가 조금 힙한 종교, 핫한 종교로 떠오르게 됐을까요? 사실 요즘만큼은 아닌데요. 몇 해 전부터 불교가 MZ세대한테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국립중앙박물관의 반가사유상 굿즈의 인기였는데요. 반가사유상. 네, 한 아이돌 스타가 이 박물관의 반가사유상 피규어를 구매한 것이 화제가 되면서 이 불교 굿즈가 이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금씩 인기를 축적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는 불교, 힙한 불교를 좀 내세우면서 이 찬불가위에 EDM을 입혀서 화제가 된 뉴진스님, 그 개그맨 윤성호 씨죠. 네네. 실제 불자이시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극락도 락이라는 이 DJ 파티라든지 그리고 또 아이돌급 외모로 또 인기를 끌으면서 이 꽃스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계신 범정스님의 힙한 불교 강연 같은 것들로 MZ분들한테 이 사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관람객들이 가상현실 기기, 뭐 VR, AR 기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불교 교리를 학습하기도 하고 또 그 박람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부처님이 삶의 번뇌에 대해서 다양한 고민 상담을 해주는 코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불교를 넘어서 이제는 첨단 불교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부처님. 네. 아, AI로. 네, AI로 고민을 말하면 AI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법을 또 해주시는 네, 그런 또 AI 부처님. 코너가 있습니다. 사실 네. 뭐 불교에서 이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거니까. 아, 그렇죠. 네. 인공지능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네.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어릴 적에 저도 이제 그 종교가 불교이기는 아, 한데 네네. 절에 자주 안 가서 그렇지 불자는 불자인데 네. 야 불교가 이렇게 딱딱하고 재미없어서 이거 미래에는 네. 불교 이거 절에 다니는 젊은 사람도 없겠다 그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네. 확실히 변하고 있네. 박람회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그러게. 같습니다. 네. 근데 MZ 세대가 특히 좋아하는 그 불교 굿즈는 뭐예요? 그 부처님 초콜릿이라든지 또 스탬프를 초콜릿이 완성해주면 이 또 주는 기념품 같은 것들이 있고 이제 MZ 눈높이에 좀 맞게 티셔츠에 수행에 정진하기만 하면 돼라고 또 재기발랄하게 적힌 티셔츠 같은 것들도 있고요. 또 명상 코너의 이름이 중생보호구역 같은 것들이 또 있어서 중생보호구역. 네, MZ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먹거리들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스님이 맷돌로 만들어주는 드립 커피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네. 사찰 식재료로 만드는 떡볶이 같은 것들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 굿즈에서 중요한 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아무리 힙하고 특이해도 불교의 중심 메시지를 잃지 않는 굿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그게 겁니다. 본질이니까요. 네, 그래서 사찰 음식을 먹더라도 자신을 바라보는 수행 과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이 흙으로 만든 토우라는 인형도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자빠진 쥐라고 하는 토우인데 네. 이게 박람회에서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요. 보고 있으면 번뇌를 잊게 한다라는 불교의 메시지를 또 잃지 않았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런 굿즈의 기획자들이 모두 MZ 작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들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중생보호구역이나 티셔츠 같은 것들이 모두 MZ 불교 작가들의 기획물이었고 실제로 포털에도 이 힙한 불교 굿즈를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한 MZ 대표분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찰 불교 용품점에나 있을 법한 딱딱한 굿즈는 최대한 피한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이게 사실 불교 교리가 네. 괴로움이나 고민, 뭐 108번뇌 이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걸 이제 공부하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재미있는 굿즈를 통해서 MZ 세대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재밌어서 이걸 사고 보는 네. 건 아니고 여기서 진짜 위로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그 국립중앙박물관 사례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때 인기를 끌었던 게 방가사유상 굿즈뿐만 아니라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바로 사유의 방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방가 사유의 방. 네, 방가사유상만 딱 전시되어 있던 좀 여백이 있는 공간이었는데요. 전시실 이름. 전시실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해 10월까지 총 131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였는데 네. 이 명실공히 그 박물관의 최고의 히트 콘텐츠가 불상이었던 셈인데요. 네. 이 전시 공간은 좀 기획도 훌륭했지만 불확실하고 좀 속 시끄러운 감염병 시대에 좀 차분하게 생각에 잠길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었다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속 시끄러운 시대에 뭔가 그런 메시지와 조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디제잉 파티 같은 것들에만 열광을 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반응이 더 좋았던 것은 이 재행무상이라고 하죠. 그 세상의 모든 행위는 늘 변하고 한 가지 모습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불교의 메시지 같은 것에서 MZ들이 묘한 위로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SNS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런 시대에 위로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기를 끄는 또 다른 비결이고 힙하고 재밌기만 해서 인기를 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그맨이 뭐 이렇게 스님처럼 하고 네. 막 디제잉하고 그래서 그냥 막 열광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본질도 같이 이제 꿰뚫고 있다. 그렇죠. 지금의 메시지가. 네. 쇼펜하우어 인기 있는 거랑 불교 인기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비슷할 것 같습니다. 네. 본질도 갖고 있는. 네. 그 사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템플 스테이도 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가요? 그 템플스테이가 원래도 있었죠. 그리고 젊은 층의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게 이제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요. 그 경북 지역의 한 사찰 관계자 인터뷰를 따르면 체험 인원의 80% 정도가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1만 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청년들의 허들을 좀 낮추고 있고 아무래도 청년들을 괴롭히는 뭐 경쟁 스트레스라든지 불투명한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달래고 싶은 그 마음이 이 불교 템플스테이의 인기 비결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하. 야, 템플 스테이 가는 사람들 80%가 MZ 세대였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면 이제 사찰 음식도 맛보게 될 텐데
특히 이거는 이제 그 채식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현상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최근에 MZ들의 비건 경향이 좀 생기면서 네. 채식이 이 사찰 음식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실제 이 사찰 음식 해시태그로 검색해 보시면 한 3만 개 정도의 결과물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 많이 인기고요. 또 사찰 음식을 사찰에서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아까 설명드렸던 불교 박람회에서는 레시피 영상까지도 만들어서 올릴 정도로 해서 이 사찰 음식의 대중화를 이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대로 몇 가지 만들어 봤는데 맛도 좋고 또 만들기도 무척 간편했고요. 또 불교 테마를 빗댄 메뉴도 인기인데 그 최근에 한 미술관에서 진행된 불교 미술 전시회에서 그 근처에 있는 카페 메뉴로 극락 라떼라든지 뭐 네, 연꽃 에이드처럼 불교 테마를 빗댄 이런 메뉴를 또 출시를 해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극락 라떼. 네. 라떼 이름이 극락 라떼. 네, 그 에이드 이름이 연꽃 에이드. 야, 연꽃 네. 에이드. 네. 야, 그 위에 연꽃이 동동 떠 있으면 더 예쁘겠네. 네, 맞습니다. 한규봉님이 거기 가봤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아까 그 국립중앙박물관 그 네네. 사유의 방 사유의 방, 이야기할 네. 때 컴컴한데 조명이 은은하니 굳이 불자가 아니더라도 생각하기 좋더라고요. 그 맞습니다. 반가 사유장이 가부자는 아니고 반가부자를 틀고 그렇죠. 사유 깊이 생각하고 맞습니다. 있는 그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야, 근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으로 굿즈를 또 사고 네. 있고. 아, 조금 전에 안귀영님이 저희 언니도 불교가 아니었다가 템플스테이 가서 거기 온 절 오빠랑 만나서 결혼했다. 교회 오빠가 아니라 절 오빠를 네. 만나서 결혼하셨다고. 요즘에 그 사찰에서 주선하는 소개팅도 인기라면서요. 네. 그 인천의 한 그 전등사라는 곳에서 개최된 그 짝찾기 프로그램인데요. 나는 솔로를 빗대서 나는 절로라는 이름으로 나는 절로. 네, 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대한불교 조계종이랑 그 저출생 해소의 어떤 방안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네. 실제로 10명씩 모집하는데 남성 147명, 여성 190명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란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꼭 커플이 되지 않더라도 조용한 곳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누는 게 좋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을 정도로 또 불교가 이런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짝을 찾기도 하고 사실 뭐 종교가 같으면은 또 이제 공감이 더 될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 아, 오늘 불교 그 부처님 오신 날 특집으로 네. 불교에 대해서 이제 트렌드도 살펴봤습니다.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정은우 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 2부에서는요. 또 여러분의 건강 포트폴리오 챙겨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게 사실 돈을 버는 일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정희원 교수와 함께 소리 없는 살인마라고도 하는 당뇨, 이 당뇨 증상부터 혈당 관리법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